조금 팁 같은 거를 말씀을 드리면요, 정책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그 안전진단을 풀었잖아요. 이 지역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조금 팁 같은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오늘 또 살펴볼 건요,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2040에 나왔던 비욘드 조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요거를 이제 용역을 해서 시범단지 대상지를, 시범사업 대상지를 뭐 용산이든 세운상가든 선정을 하려고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비욘드 조닝이라는 게 복잡해 보이지만은, 예전에는 뭐 주거랑 공업이나 상업 정도로 그냥 산업화에 집중하는 어떤 용도들, 우리가 용도 구역, 용도 지역, 용도 지구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집중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시스템들은요, 2000년도 초반에 국토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런 용도 지역과 용적률과 건폐율의 체계들을 더 구체화시키고 세분화시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지니고 있는 주거 지역, 공업 지역, 상업 지역, 녹지 뭐 요렇게 되고, 뭐 이제 비도시 지역이 되면은 뭐 관리 지역, 뭐 생산 관리 지역,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주거가 들어갈 곳에 주거를 놓고, 공업 이런 것들을 녹지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평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평면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게, 3종 일반 주거지역에는 단지 내 상가는 들어갈 수 있지만은 그 밑에 오피스텔을 여러 개를 지어가지고 뭐 주거를 이렇게 복합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거꾸로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100% 주거지역을 지으면 감옥에 갑니다. 지금 그래서 평면적으로만 이 용도에 대해서 지정을 해놓고 있지, 이걸 입체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도 지역제를 이제는 복합 용도로, 그냥 쉽게 아파트로만 생각하면은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타워팰리스가 딱 나왔을 때 타워팰리스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이거를 도시에 적용시킨 겁니다. 도시 가까운 도시 내에서 용도에 대한 부분들에 복합화를 시켜가지고 수평적으로만 수평적으로만 섞는 게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수평과 수직을 다 섞어가지고 주거지역 주변에서 녹지와 공공과 관광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시범사업지를 선정을 하겠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시범사업지라는 것 자체는요, 시범사업입니다. 이게 이제 잘 되면은 전국은 아니겠지만은 필요한 것으로 펼쳐져 나갑니다. 근데 이거 서울 아니냐? 서울은 창의시정이에요. 대부분 서울에서 성공한 사업이나 법률들은요, 법률은 상위법이긴 하지만은 이것들을 역으로 서울에서 그 시도하는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국토부에. 그리고 그것들을 제안하고 받아들여지면요, 이게 필요한 곳에 전국으로 퍼지게 되는 양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대도시에만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선정이 되고 한다고 하면은 이 지역들을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은 다 좋죠. 웬만하면은 좋은데, 용산이나 세운상가 쪽이라고 하니까는 그런 게 이제 지정이 되면은 좀 관심을 가지시고 용도 지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 가시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책들이 나오면요, 좀 점검을 하셔야 돼요. 특히 2040 같은 경우는 지금 지청 계획도 있죠. 지청 계획 주변에 보면은 재건축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또 지상으로 지상철이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복합화시키고 지화화시키는 것도 하죠. 그런 것들이 중복된 데가 있습니다. 특히 뭐 중랑천을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또 노원구가 있죠. 노원구에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죠. 거기는 지청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지상된 부분들을 지화화하고 복합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 또 신경제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개발 사업들이 꾸준하게 이제 일자리로서 창출되고 있는 부분과 문화 아레나까지도, 그다음 GTX까지도 있죠. 그런 부분들이 2040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재건축까지 한다고 하면은 그런 지역들을 유심히 보는 게 저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2040에 이런 부분이 나왔고, 제가 지금 지청 계획하고 이런 거 얘기했지만, 요것도 마찬가지로 비욘드 조닝이라고 해서 2040 계획에 포함이 된 겁니다. 도시기본 계획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유심히 봐야 됩니다.
도시의 방향성을 정하는 부분이고 우리는 구속력이 없지만요. 행정에는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관리 계획이라는 게 민간한테 구속력이 있는데 좀 어렵죠, 내용이. 예, 이 기본 계획은 행정청에는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를 따라서 꾸준히 이제 행정에 대한 방향성을 잡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은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을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이제 국가 정책으로 완화 정책들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그 펼치는 부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나온 내용들 보니까는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 진단의 비용을 빌려준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요, 안전 진단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안전 진단을 통과를 해야지 재건축 아파트로 지정이 됩니다. 그 지정이 된 다음에 추진위가 가고 조합이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이 나고 그 다음에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청산 요렇게까지 단계를 이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재건축의 안전진단 비용을 빌려준다는 건요. 이 안전진단은 국가에서 공공의 자원을 투입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내 소유자들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 비용들을 제출을 하는 겁니다. 내 비용을 내 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세입자들의 비중이 높은 단지라든지 뭐 이런 데는 비용 마련이 어려운 데도 있거든요. 꽤 있습니다. 그런 데에 한해서는 비용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을 1회 한해서 융자를 해주되 이 비용은 사업 시행 인가 전까지는 현금으로 이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렇게 이제 빌려주는 게 생긴 겁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1월 3일 이제 규제 완화책이 생긴 이후부터 조정 대상 지역도 풀리고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잖아요. 이제는 공급들이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조금 더 빠르게 열린다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나 서울시 입장에서나 이렇게 재건축이라는 공급 물량들이 빠르게 나와야지 지금 인허가 물량들이 많이 없잖아요. 올해는 거의 뭐 인허가 물량이 저번 연도 2022년도에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우선은 이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나올 수 있는 3년 뒤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일단은 속도를 빨리 가는 게 중요해서 물론 공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3년 뒤에는 공급 물량에 대한 어떤 공백들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안전진단의 비용들을 빌려준다는 거는 이런 공급의 속도들을 조금 더 빨리 낼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공급이 서울은 늘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내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부족하냐면요. 과거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안전진단 풀리자 재건축이 5만 채가 통과가 됐답니다. 근데 지금 얘기고요. 최근 5년째 5배라는데 과거 이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리고 그 이전에 시장으로 따지고 하면은 전 고 박원순 시장이 이제 집권을 할 때는 이게 서울에 보시면은 서울에 재건축을 지정하는 게 116건인데요. 해제하는 게 111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때 일몰제하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해제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주거정부 지수라는 걸 만들어서 이게 생긴 이후에 정비사업 지정을 단 한 건도 안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공백이 생기니까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이번에 그 안전진단을 풀었잖아요. 보세요. 안전진단을 풀기 전에 안전진단을 강화하기 이전에 2015년에서 2018년도에는요. 전국에 139건, 연 49건이 안전진단이 통과가 됐고 서울은 59건이 통과가 됐어요. 이 기간 동안에. 그리고 연 21건이죠.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안전진단을 강화를 시켰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23년 1월까지죠. 전국에 21건밖에 안 됐어요. 연 5건. 서울에는 59건이 아니라 7건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진단을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키고 나니 지금 서울의 안전진단을 199개 이제 2월 기준입니다. 3월이 아니라 2월 기준입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벌써 38개가 통과가 됐다고 합니다. 38개.
굉장히 많이 된 겁니다. 그 38개의 단지가 거의 뭐 2달간 이제 재건축 이제 푼 게 5만 채 정도가 되는 거죠.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안전진단이 통과되는 횟수들이 많아진다는 건요. 사업이 빨리 가는 거고, 사업이 빨리 간다는 거는 앞으로의 거래에 대한 그리고 공급에 대한 방향성들이 점점 서울에는 확대되고 속도감을 붙게 만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장기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속도를 붙인다는 게 되게 지금 현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봉구, 노원구, 송파, 서초, 금천, 영등포, 양천, 서대문 이런 데서 통과 이후에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이 좀 많이 일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네, 이 정도로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정책과 정비 사업들의 완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공급이 많아지면은 앞으로의 분양가는 지금보다 더 싸질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앞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음마 아파트 재건축이 저번에 7,7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는 추정 분담금을 검증위원회 열어가지고 일반 분양가를 7,700이 아니라 7,100으로 8% 정도 낮췄다고 합니다. 낮췄는데 이렇게 낮춘 부분들이 지금 7,100만 원이면 지금까지 이때까지의 분양가에서 최고가의 분양가거든요. 최고가의 분양가입니다. 그러면은 뭐 30평 기준으로 하면 20억 중반대가 되겠죠. 25억, 26억 뭐 그 정도가 25억 정도 되겠죠. 그 정도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비싼 건데 이게 저는 가능한 수치라고 보거든요. 지금 당장의 이 분양가가 아니라 앞으로의 분양가입니다. 앞으로의 분양가. 지금 뭐 음마 아파트가 아마도 뭐 한 10년 뒤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면은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일어났겠죠. 7,700만 원, 7,100만 원. 저는 여기서 측정한 게 7,100만 원이라고 했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는 7,700만 원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완화 정책을 펼쳐서 가격들이 좀 오르기도 하지만은 공급이 많아지면은 나중에 뭐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냐. 공급은 시기적으로 가격들을 떨어뜨릴 수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떨어뜨리는 수단은 아닙니다. 특히 서울같이 공급 물량이 작은 데서는 더더욱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앞으로 이런 공급이 는다고 하더라도 분양가는 지속적으로 늘 거고 지금 우리가 인건비가 줄어들진 않았잖아요. 공무원 월급이라든지 우리가 최저임금도 꾸준히 지금 만 원 가까이 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인플레이션도 똑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분양가 싼 거 사겠다. 뭐 지금 정부에서 그 서울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토지 임대부 뭐 이런 거 하겠다. 토지 임대부는 내 걸 전부 다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외에는 그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외에는 싸게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둔촌도 이거 비싸다고 얘기해서 사람들이 우려했지만은 이번에 줍줍에도 4만 명이 몰렸죠. 800세대인가 뭐 이렇게 모집하는데 그리고 영등포의 자이 디그니처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200대 1이 일어났죠. 가격이 싸서 그랬었던 거예요. 둔촌도 쌌거든요. 반면에 가격이 좀 비싼 것들은 인기가 없거나 지방에 있었으면 인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분양을 내는 물건들을 보면요. 대부분 시장의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비싸면 안 팔린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싸게 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싸게 낸 게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안 비쌉니다. 나중을 보십시오. 후회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예전에 뭐 왕십리 뉴타운에 분양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5억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거를 포기를 했다. 그리고 내가 1층이고 못난이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그런 사람은 다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서 견뎠으면은 지금은 뭐 2배 이상의 어떤 가치를 가격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데 그런 걸 누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있다. 분양가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비싸질 것이다. 라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비관론자나 비관 여론의 노예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문을 저녁에 보다 보니까는 부동산이 중개업자들이 개업에 하는 부분들이 가장 낮은 시기라고 합니다. 10년 안에.
그래서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부동산 시장이 지금 어려우니까 부동산 사지 마라. 이렇게까지 의견을 또 연결시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부동산에 아시는 분이 되게 많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면요. 이렇게 어려운 시기엔요. 처음 부동산 중개소를 만드시면요. 못 버틴다고 합니다. 중개하시는 분들도 버텨야 되거든요. 대부분 기간을 1에서 10으로 나누면요. 한 3 정도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한 7 정도는 기다리는 시간이 많다고 합니다. 그거를 한번 한 텀을 한번 겪어봐야 되는데 그걸 겪지 않고 지금 시장에 바로 들어와 가지고 공포스럽게 개업을 한다? 이거는 사실은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어려운 시기는 늘 있지만요. 항상 가격들은요.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향을 한다는 거는 숫자적인 가격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물건은 그대로 있더라도 화폐 가치 떨어짐으로 가격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지금 분들이 이해가 되는 게 아마 시장에 지금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이번에 처음 시장의 조정을 맛본 사람들 2019년도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 특히 왜냐하면 2018년도 19년도는 그때 조정장이었으니까 그 조정장 때 이후에는 가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본격적으로 더 크게 움직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포 때문에 아마도 비싸게 샀다가 싸게 매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장의 원리를 좀 아셔야 되는 게요. 과거에도 다 있던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형태는 다르죠. IMF라는 형태, 외환위기와 지금은 전혀 다르죠. 뭐 그때랑 다른 거는 외환 보유고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제의 발전에 대한 상황들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처음이었고 지금도 처음입니다. 이 새롭고 어려운 시장은요. 그러면 이 새롭고 어려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의 순환에서 어쩔 수 없이 지나가야 되는 통과 의례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돈을 많이 풀었으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요. 또 금리를 너무 많이 올리면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뭐 이런 금리 때문에 내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또 안 좋아진 상황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지나가는 통과라고 생각을 해야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시장을 긍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건요.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습과 공부가 늘 필요하다고 하는 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유사한 심리와 패턴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패턴들을 단순히 사건은 다르지만요. 그 흐름들은 되게 유사하게 흘러갑니다. 그거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인 부분들을 올해 작년 계속 꾸준히 얘기했던 이유가 똑같거든요. 너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부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 부정과 의심보다는요. 시장을 긍정하시고 좀 오랫동안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장은 당연한 겁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시장은 또 움직여서 화폐 가치를 만드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을 해가지고 부동산 시장을 우상향했던 것들은 늘 변함이 없는 진리였습니다. 뭐 제가 뭐 신을 믿으라는 것처럼 이거를 믿습니다. 이걸 이제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이니까요. 사실이니까. 그런데 시장에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이때의 공포가 처음이고 너무 크니까는 포기하고 비관하고 그 실패를 그냥 짊어지고 가려고 합니다. 제가 초도에도 말했고 중간에도 말했지만요. 우리는 실패를 딛고 올라가는 계단으로 사용을 해야지 실패를 어깨에 등에 지고 짊어지는 짐으로 생각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조금 이번 시장에 힘내시고 어려움들을 잘 딛고 새로운 광명들을 그 다음 시장에 잘 찾아보시고 맞이하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냥 오늘 좀 요약을 하면은 시황에서는 서울에 그다음에 경기도, 인천, 부산의 거래량들 살아나고 있고 전세에 대한 부분들도 월세보다 조금은 반전이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추이가 조금은 변화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에 좀 관심을 가지자. 정책이 재정이 투입이 되고 그 재정이 투입된다는 것은 지역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 발전시키는 부분에 조력을 하는 게 정책입니다. 그 정책들의 방향성들을 좀 잘 봐야 된다. 그래서 비욘드 조닝이라는 부분들이 시범 사업으로 나오면은 어떤 사업인지 잘 확인을 하고 그 지역 주변들을 조금 주의 깊게 보자는 말씀드렸고, 안전진단에 대한 비용들 빌려주고 그런 부분들이 공급을 더 빨리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부분들. 하지만은 분양가는 비쌀 거라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물량이 나와서 물량 폭탄이 나오는 시기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분양가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물가가 상승되니까 비쌀 거라는 거. 그리고 실리콘밸리에 파산이 있었지만은 그 미국에서 예금을 전액을 보증해 준다라는 미 정부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뱅크런이 지금 일어났지만은 은행의 줄도산이 일어날 것들을 조금은 예방하는 양약이 되었을 거고, 그리고 이 보증을 예금 전액을 보증한다는 것들은 금리와 연관지어서 금리를 더 이상 올리는 데는 무서움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3월 23일 날은 베이비 스텝을 밟을 거라는 의견들이 FOMC에서 조금 더 많이 커졌고 거의 가반수가 훨씬 넘었고요. 5월 달에는 마이너스 0.25 정도로 올릴 것이다. 베이비 스텝을 할 것이다. 그리고 11월 되면은 마이너스 0.25의 금리를 낮추는 시기로 갈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두되고 있다는 부분들. 뭐 정확하게 우리가 맞출 수는 없지만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을 뭐 수익형 부동산, 차익형 부동산 잘 구분해서 선택해야 되고, 저가 주택의 거래량들이 조금 늘 수 있다.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에. 그리고 시장의 비관론자나 비관 여론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려우시죠? 어렵고 저도 어렵다는 말 늘 자주 하는데요. 잘 극복하고 그 극복한 이후에 우리가 또 좋은 또 광명들을 꼭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